예, 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금융 쪽이죠, 금융. 이제 금융 쪽은, 투자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투자 이론이 정리가 잘 되면, 금융은 당연히 정리가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 금융 쪽이 대략 한 4개 이상은 나오죠. 4개, 5개. 그래서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76번에, 자, 주택자동 대출을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1번에, 자,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번 너무 쉽죠? 금리가 고정돼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변동금리 대출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마다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거.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한다. 그래서 변하니까 변동금리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고요. 대출기관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죠. 과거에는 고정금리가 많았는데 오늘날 변동금리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와 같이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고요. 4번은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보다 낮아지면, 그러니까 이자가 하락한 거죠.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에게는 조기 상환의 요인이 생긴다. 왜냐? 시장 이자는 낮아졌으니까 새로 대출 받으면 낮은 이자인데 기존의 대출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 해버리고 낮은 이자를 갈아타려고 그런다고요. 옳은 이야기다. 5번에 시장 이자가 약정 이자보다 높아지면 이자율이 올라간 거네요. 대출 기간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정이자는 이자를 못 올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손해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4번, 5번은요. 시장 이자가 낮아질 때는 어떻게 되냐? 낮아지면 안 내려주니까 고정이자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고 갈아타려고 그럴 거다. 그 다음에 시장 이자가 높아지면은 대출 기관은 고정이자니까 올려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도로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말씀드린 대로 3번이고요. 자, 여러분 77번 한번 볼까요? 77번 보시면 다음 대출금리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자, 1번에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융자 기간이 길고 융자 비율이 높으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다. 옳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코픽스는 Cost of Fund Index라고 했죠.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쓰고 있는 기준금리가 CD금리나 코픽스 같은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픽스는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들의 평균 자금 조달 비용을 가지고 산정한 거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3번에 변동이자를 저당해서 인플레이율이 상승하면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차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이자율 상한을 한다면 차입자 부담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이자가 5% 올라갔는데도 상한을 2%만 해놨다. 그러면 2%밖에 못 올리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건 맞겠어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변동이자율 융자는 인플레 위험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위험은 고정이자율 융자에 비해서 커지게 된다. 그럴 수 있겠죠. 예컨대 시장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차입자에게는 이제 이자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번에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줄여요. 그러면 세부담이 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뭐 세법도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 5번 같은 질문은 약간의 응용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 78번 한번 보시죠. 78번은 다음은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것도 틀린 건데 이 저당 상환 방법은 시험에서는 아주 잘 써먹어요.
근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월 리금 균등 상환 방식, 증식은 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죠. 자, 그럴 때 월 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투자 이론에서 저당 상수를 공부할 때 이미 공부했죠.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기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나오는데 일정하잖아요. 원리금 균등. 자, 저당 대출자 입장에서 볼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상환 방법보다 원금의 회수 위험이 높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10년간 갚는다 할 때 해마다 160 갚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 이자가 100이고 원금은 60밖에 안 돼요. 1000에 10%가 이자니까. 그런데 원금 균등은 1,000만 원을 10번 갚는다? 원금은 100이죠. 1000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만일 10%라면 100이겠죠. 첫 해에 200을 갚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원금이 빠르게 상환되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느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 균등이 원금 회수 위험은 조금 높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교 많이 해놨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2번 안 했나요? 2번.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점증 상환 대출 방법보다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르다 그랬는데 이거는 방금 보신 것처럼 자금 회수가 60이죠. 그런데 여러분 점증, 체증식은요. 처음에는 부의 상환이 발생하잖아요. 부의 상환.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갚지 못해가지고 원금을 갚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라나죠. 자,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10년 상환한다 계산, 예를 들고 계산했을 때, 일어날 때, 첫 해 원금 상환이 마이너스 20이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때문에 부의 상환, 즉 오히려 잔액이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 상대적으로 빠른 건 맞네요. 다음에 3번에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보다 대출 기간의 이자 수입이 보면 크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자는요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로 따져야죠. 그러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높은 이자를 받아요. 그런데 원금 균등은 원금 회수가 빠르죠. 그래서 위험이 낮아. 원리금 균등은 약간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입액의 규모는 거꾸로 원리금 균등이 조금 높습니다. 즉 원금 균등은 낮아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음에 여러분 그 4번 보시면 자, 차증식 융자 상환 방법이죠. 다른 말로 점증 상환인데 차입자의 소득 증가가 상환액의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 차증식 융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미리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이다.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있다. 뭐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에 5번에 자,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작다 그랬는데 요거는 원금을 빨리 갚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 갚아버리면 잔액이 900. 요거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갚아요. 물론 체증식보다는 빠릅니다만은. 그래서 잔액이 940.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900이니까 더 작은 거 맞죠?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이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틀린 거는 이제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여기서 중단하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